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또 한 주간의 경제, 증시 관련된 이야기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나스닥이 6% 가까이 지수가 빠졌습니다. 관세 발표된 이후에 사실 시간외 거래 반응 보고 이거 미국 증시도 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본장에서도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요. 관세부터 해서 오늘 증시 반응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생각 밖에 있고 네. 통제할 수 없다. 시장은 훨씬 더 영리하고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아시아 시장이나 이어서 진행된 유럽 시장 많이 빠졌습니다만 유럽도 3% 빠졌으니까요. 사실 아시아 시장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죠. 우리나라 시장도 비하면. 그렇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만약에 이 관세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어제 미국 증시였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다른 나라는 그 고통을 네. 각국이 나눠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단일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수요 국가입니다. 소비 국가입니다. 네. 이 소비 국가가 그것을 다 떠안는 거잖아요. 그것이 미국장에 어제 애플이 9% 빠지는 그러한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요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분산해서 지고 가지만 미국은 단일 수입국이기 때문에 더 몽창진다. 그 부담을.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하다못해는 아니지만 룰루레몬 같은 경우나 모든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 스리랑카 그렇죠. 이런 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남아시아 지역, 인도를 포함해서 이런 지역에 거의 많은 기업들이 100여 개의 공급망을 갖고 있습니다. 수입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베트남 관세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46%를 부과하면 이게 사실은 무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압박해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제 확약서를 쓰겠죠.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하지만 공장이 지어지는 데까지는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렇죠. 당장 네. 공장을 뚝딱 지을 수는 없죠. 최소 네. 3년이죠. 그렇죠. 그 사이에 만약에 이 관세가, 이 말도 안 되는 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어제 뉴욕 증시가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도 통제할 수 없고 경기 부양책도 잘 먹히지 않는 게 공급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위로 이동할 때 GDP, 수요는 줄고요. 물가는 올라갑니다. 이 공급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대응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가장 최악의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이 관세가 지속된다면 이거는 3년에서 5년 동안 미국을 강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지어질 만한 시간을 만약에 네. 3년에서 5년으로 가정한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으로 사실은 이 관세는 무역을 하지 말자라는 관세지 무역을 하겠다라는 관세는 아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마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이제 관세 발표가 되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뭔가 이렇게 희화화 시킨다고 할까요? 펭귄 사는 그런 나라까지도 네. 10%를 매겼다. 이제 이게 대표적인 약간 네. 이게 뭐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까지도 10%를 매긴다는 건 그냥 전방위적으로 그냥 다 매겼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말씀해 주셨지만 애플 자체 주가가 거의 10% 빠졌는데 애플이 생산을 중국에서 많이 하다가 나름 이제 대책으로 베트남도 하고 인도도 하고 이렇게 다변화를 시켰는데 거기에도 거의 46%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건 피해자가 누군가 지금 이런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박사님? 네, 당장 네. 600달러에서 애플 휴대폰이 900달러까지 치솟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지 애플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
모든 소비재에 다 부과되는. 그래서 어제 발표된 관세율을 이제 종합해서 네. 보니까 뭐 분석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그 실효 관세율,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3조 3천억 달러를 매년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으로부터. 네. 이 거기에 몇 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인지를 계산하면 20%에서 30%로 지금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은 최소 20%, 그러니까 금액 가중 실효 관세입니다. 최대 한 29%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한 25%라고 우리가 치고요. 네. 지금 어제 발표된 관세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25%의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은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가 어느 정도냐? 지금이 이제 3 내지 4%입니다. 금액 가중이. 그러니까 2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거죠. 최소. 그리고 1930년에 스무트와 홀리라는 네. 의원이 입안을 해서 발효된 스무트 홀리법에 그때 관세율이 20%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25%나 혹은 30%의 관세율은 1900년 관세입니다. 1900년에 30%까지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랑은 이제 비교가 안 된 거죠. 그때는 뭐 애플도 없었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을 했겠습니까? 이런 공급망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사실 스무트 홀리법의 20% 정도만 해도 그때 3년에 걸쳐서 GDP가 20% 감소했고 세계 교육이 60% 감소했습니다.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그리고 물가가 치솟았죠. 네. 그래서 대공황이 더 심화됐습니다. 1930년에 대공황을 조금 극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대공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 스무트 홀리법이 된 20%, 18%보다도 지금은 거의 10%포인트 이상 되는 관세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관세가 지속된다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 들어가기 전에 물가는 근원 물가가 지금 뭐 2.7%, 3% 아닙니까? 이게 한 5% 내지 6%로 바로 치솟습니다. 네. 이 관세가 계속 발효되면. 그리고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들어가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미국은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허풍이다. 전에도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최적 관세율이 아니라 전술 관세율이고 초과 관세율이고 허풍 관세율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처음에 제시 자체를 굉장히 크게 네. 해버리는 거고, 아까 이런 말씀이죠. 무역을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하지 말자는 거고. 무역 정지 환율입니다. 이거는 정지 환율. 여기서 관세율을 더 높이든 낮추든 조금 낮추는 거는 의미가 없다. 네. 낮추든 높이든 뭐 지금 평균 25%에서 20%로 낮춰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무역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몇 퍼센트냐면 67%입니다. 네. 기존에 13%가 부과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올해 20%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된 게 34%입니다. 네. 그거 더하면 67%입니다. 67%의 관세를 물고 중국이 수출할까요? 문 닫는 거죠. 정말 하지 말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협상은 반드시 협상을 빨리 하고자 네. 하는 트럼프의 속내가 드러난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발표하면서 많은 정상들, 뭐 대통령, 수상, 여왕이 전화를 걸어올 것인데 라는 부분을 저는 주목했거든요. 네. 전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전화 받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전에도 전화 받겠다고 맞아요. 항상 네. 전화 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협상을 하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고, 또 아울러서 강조한 게 환율을 조작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어제 발표하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환율을 조작하지 말라는 얘기는 환율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저절로 올라가죠. 원달러 위안화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그 관세율을 떠안는 거잖아요. 일부 미국의 소비자 물가로 전가시키지 않게 되는 경로가 관세를 그 환율이 절하되면서
우리나라라든지 네. 엔화라든지 이런 환율이 절하되면서 네. 교역 상대국이 그 관세율을 일부 떠안는 거거든요. 가격을 네. 그렇죠. 그래야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뭐 2% 오를 게 1%포인트밖에 안 오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협상하겠다라는 겁니다.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공장을 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풀 생각을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당장 나온 인터뷰 뭐 비행기에서 짧게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서도 증시가 이렇게 될 거를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었고 감안을 다 어떻게 네, 보면은 네. 했다 뭐 이렇게도 좀 읽을 수 있을 아마 것 좀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은데. 아, 당황을 좀 했다. 네, 했을 것 같다. 그 앞서서 박사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실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가장 좀 잡기가 어려운 인플레이션이고 그래서 연준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요 얘기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 오늘 밤에 당장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돼 있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조금 뭐 달래는 멘트가 나올까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앞서서 FOMC 때 얘기했을 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라는 네. 표현을 썼었어서 이게 어떻게 좀 톤이 달라졌을까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최저 관세율 뭐 한 10%에서 뭐 그 언저리 25%나 30%가 아니고 10%에서 통용되는 거죠. 지금은 뭐 만약에 이 관세율이 지속된다면 그거는 연준이 100bp 이상 내립니다.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6월부터 연말까지 아마 4번 내릴 겁니다. 그러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부분은 이 정도의 관세율까지는 감안을 안 한. 네, 이 정도의 관세율은 이거는 뭐 거의 폭력적인 관세고 상상을 초월하는 관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연준 입장에서는 연준 아마 스태프들은 아마 컴퓨터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관세율이 지속될 경우 그리고 단계적으로 낮아져서 올해 하반기 평균 관세율이 25%에서 한 18% 정도로 저는 예상하거든요. 곧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조금 더 내려와서 최적 관세율, 제가 생각하는 최적 관세율 10% 내지 12% 이게 최종 관세율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다이렉트로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요.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는 최적 관세율인 뭐 10%나 12%가 아니라 평균 관세율이 그 중간 지금의 25%의 관세율과 최적 관세율 사이 가령 뭐 한 18%라든지 이 정도 관세율이 평균 관세율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연준이 생각하는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는 거의 제로 성장이거든요. 제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거의 성장이 없다. 협상이 있더라도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적어도 2번 지금부터 연말까지 많으면 4번 이상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요. 조금 더 높아 협상이 돼도 네. 최적보다는 높게, 협상이 돼도 네. 저는 한 2번 이나는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협상이 느려지면 네. 이 평균 관세율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더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더디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계속 압박하는 거죠. 압박하기 때문에 이런 공급 인플레이션은 문제는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요. 수요가 부족하면 금리를 낮춰서 수요를 자극하면 되는데 이거는 공급망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뭐 아마 연준 자체도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내리겠죠. 지난번에도 이제 증시가 좀 부진하고 이럴 시점에 파월 의장이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요 발언 때문에 사실 시장을 네. 좀 안심시켰던 그게 굉장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또 증시가 이렇게 진짜 팬데믹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나서 바로 발언을 하니까요. 요 부분이 좀 주목이 되긴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연준한테는 요 일시적이란 말이 사실은 좀 아픈 단어 아니에요? 예전에 인플레도 좀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했다가 뒤에 비판을 좀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일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밤에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또 문제잖아요, 박사님. 25% 발표했다가 26% 됐다가 이제 확정은 25% 된 거죠. 이 부분 1% 차이라고 해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뭐 그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25%로 확정이 됐고 실제 타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출에 있어서 굉장한 타격이 좀 불가피한 거죠. 저는 뭐 우리나라는 협상 외에는 달리 방법이 답이 없다라고 답이 생각을 없다. 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충격이 의외로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충격, 단기적인 충격은 뭐 일단 환율 시장에서의 뭐 조금 불안정 그리고 원 달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굉장히 답답한 그러한 하반기 거시 환경이 될 것 같은데요. 당장 뭐 반도체도 바로 이제 발효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3월 24일인가요? 트럼프랑 나란히 지금 서서 네. 어쨌든 31조 달러를 뭐 지금 당장 뭐 그게 모두 지금 새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투자분을 포함해서 어쨌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는 조금 면제를 받지 않을까,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섹터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제 패키지로 공장을 짓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관세율이 조금 할인을 받는 관세율 할인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를 비롯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피해가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설비 투자와 인력이 유출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이제 뼈아픈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잠재 성장률의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더 가속적으로 촉발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뼈아픈 지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장기적인 부정적인 부분들,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빠르게 미국의 공장을 지음으로써 이제 관세율 그 폭탄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좀 우리나라 경제가 좀 울퉁불퉁하게 갈 것 같습니다. 25%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맞은 거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잖아요. 예상했던 범위는 한 뭐 10% 내외 정도인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무역 FTA, 적자국이 660억 달러 그렇죠. 랭킹 8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위 안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20%에서 40% 사이입니다. 뭐 앞서 베트남 46%라고 우리가 봤듯이, 그리고 뭐 5위인가가 아일랜드인데 이제 아일랜드는 이제 그 우회 수출 기지니까 이제 빼고, 독일도 굉장히 높게 30 몇 %인가 부과됐죠. 그런 측면에서 25%는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놀란 수치는 아니고요. 그래요. 네, 10%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얼마를 얹을 건가인데요. 어제 트럼프가 표로 이제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로즈가든에서. 네. 거기에서 이제 왼쪽 칼럼은 상대국이 미국에 대한 지금 잘못된 버르장머리 없는 그 관세,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 관세를 적어놨고요. 네. 오른쪽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씨 좋게 이것을 깎아서 많이 깎아서 내린, 그래서 한국은 5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라든지 환율 조작이라든지 조작한 것도 없지만 아무튼 그것도 아마 잘 계산을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대충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0%인데
반 총칙계 그래서 25%뭐 이렇게 한 거죠. 네네. 예. 근데 뭐 그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한국을 보는 시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콕 집어서 무역 흑자를 우리 상대로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우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조선 카드가 있죠. 조선. 배 싸게 만들어 줄 테니까 깎아달라. 그다음에 알래스카 지금 파이프라인 건설하는 게 있습니다. 네. 거의 공짜로 지어달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공짜 비슷하게 지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또 소형 원자료 이런 미국의 지금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돼서 공공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수율이 뭐 놀라와서 지금 뭐 파운드리를 수출을 못하고 HBM이 조금 하이닉스만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조금 정상화될 경우에는 반도체도 미국은 뭐 약간 듀얼 내지는 뭐 트리플로 가져갈 생각이 있잖아요. 공급망을.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협상 카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말씀드렸듯이 동맹국 중에서는 가장 빨리 관세율이 낮아질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협상 카드가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제시해 주시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데 이제 미증 씨 다시 좀 넘어가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볼 변수는 박사님 말씀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일단 협상. 지금부터 이제 협상을 봐야 돼요. 협상 보고 오늘 기업들의 반응을 보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이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이런 부분 봐야 될 거예요. 앞으로의 변수 뭘로 보세요? 앞으로의 변수는 뭐 한마디로 우여곡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도 이게 평탄하게 진행이 될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일단 비현실적이고 폭압적인 관세율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방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협상을 전혀 안 해주는 아무리 협상을 하려고 들어와도 좀 못 들은 척하는 이제 그런 국가도 있을 거고요. 또 들어주는 국가도 있을 거고 이게 조금 기준이 조금 중구난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질 가능성. 그러다가 갑자기 부드럽게 또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또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돼가는 척 하듯 하다가 다시 또 협상을 안 해. 중단하는 일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극적으로 화해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최종 합의에 들어가는 정말로 피곤하고 뒤죽박죽인 협상이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빨리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금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상당 부분 이 관세로 인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중간 선거가 있는 2026년 내년도에 거시 환경을 조금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가 지나기 전에 평균 관세율은 저는 현재 25% 내지 30% 사이에서 거의 10%포인트 이상은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 순서는 뭐 감세라든지 우리가 좀 주식시장 측면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지금 뒤로 갈수록 조금 뭐 관세라든지 또 정부 부채 구조 조정이라든지 또 뭐 도치 프로그램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조금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재료들이 많이 또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 하나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협상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관세가 불확실성의 극점이었다라고 보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천천히 협상에 도달하기 때문에 미국이 받는 올해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고통이 불가피하고 그것이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지금 주가가 S&P 500이 저점이 5,500이 아니라 5,200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지 않습니까? 아직 5,200은 아니지만 그래서 5,200 내지는 5,000이 바닥이구나. 그거는 이제 그 관세 협상,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단기 고통을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지평을 넓혀보면 말씀 주셨던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네. 협상을 비롯해서 긍정적인 환경들이나 변수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이 뭐 올해 연말을 딱 고정해서 그걸 반영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한 6월 뭐 그렇죠. 그러면 한 1년 정도를 반영하면 내년 상반기 거시 환경까지 주식시장은 반영하고 움직일 거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지금 하반기는 뒤죽박죽이겠지만 서서히 안개가 걷히고 올해를 지나면서 내년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성과, 전략품들 그것이 이제 미국 경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적인 혹은 디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용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태, 지금 4월에서 5월이 미국 증시도 가장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뉴스가 극에 달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해서 주가 저점도 4월, 5월이 저점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한 날짜 시점을 정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어제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관세 발표 요 시점이 거의 불확실성이 이제 정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협상은 될 건데 그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은 있을 거다. 하지만 될 거다. 왜냐하면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면 이거는 무역을 하지 말자라는 관세니까. 무역 종료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의 또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플러스 오늘 또 정치적인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나고 나서의 뭐 외국인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또 풀어야 될 이런 부분들 뭐 증시면에서도 그렇고 경제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뭐 과제도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네, 뭐 당장은 잘 풀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관세 정책을 이거는 종합 패키지로 국가적인 전략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설비 투자가 해외로 나가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전체적인 산업 정책, 경제 정책에 큰 수정이 필요한 그런 큰 사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국내 증시가 올해 국내 전체적으로 상황이 불확실성이 해외에서는 이제 트럼프 관세가 불확실성이 극점을 찍었고 국내적인 정치적인 불안정성은 오늘 이제 찍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대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게 이번 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작년에 삼성전자를 뭐 주구장창 팔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사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도 작년에는 팔다가 올해는 이제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수급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 이해는 할 수 없어도 결국에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오히려 관세 정책에서도 기회 요인이 많다라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단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주가가 많이 저렴해졌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연기금의 수급을 변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 정도는 앞으로 발생할 무슨 더 큰 악재가 남아는 있겠습니다만 앞서도 이제 우여곡절이 협상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지금 벗어나는 게 저는 이번 주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 입장에서 이번 주에 거의 뭐 빅 이벤트,
변동성이라든지 이벤트, 뭐 굉장한 극점을 좀 지난다 이런 말씀이신데 궁금한 건 이제 그런 것들을 협상 과정도 있고 이제 이러다가도 실적 발표되는 시즌이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 영향을 받고 줄었다. 그러면 이게 협상을 통해서 뭐 관세가 좀 줄고 최저 관세에 조금 더 다가가고 이래도 실제로 영향이 또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 또한 또 악재가 아닐까 싶긴 해서요. 이 부분은 향후에 좀 관심 있게 둬야 될 부분은 아닐까요? 아, 당연하죠. 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에는 기승전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당장 1분기 실적의 그 저기를 넘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올해 코스피 기업 이익이 거의 한 뭐 4 내지 5% 증가밖에 안 되고 그건 베이스 시나리오고 관세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금 뭐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코스피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위로 치솟는데 좀 추세적 상승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하반기 역시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변동성만 크고 결국에는 박스권을 크게 탈피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다라는 측면에서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필요 조건 정도가 충족된 거고 상방으로 열려 있는 그러한 충분 조건은 아직은 이제 기업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밑은 좀 단단해졌지만 네. 위가 열리려면 또 다른 네, 뭐 네. 이익이라든지. 네, 그건 이제 사실 매크로 환경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사실 관세를 부과한 미국부터 경제 그림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전 세계 선순환이 되겠죠. 오늘 박사님 말씀 중에서 어제 관세는 무역을 하자는 관세가 아니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열려 있고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새겨 듣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